자치 전통과 분권, 민권의 확대, 또 그 조선 후기에 이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의회 의원 계십니까? 지금 여기 저 성북구나 서울시나 의원 계신 분. 전 의원님 계세요. 네? 전 의원 손 한번 들으셔요. 지방의원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그 별로 역사에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교과서에 실리지 정도의 연구 성과가 안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향회라고 있었습니다. 향회. 그리고 그 향회의 그 의원 이름을 향원이라고 부르죠. 향원을 명단을 향안이라 그래요. 그 향안에는 양반만 올라갔어요. 양반들끼리 뽑아서 올리니까. 근데 고종 때 갑오농민 혁명이 일어난 후에 갑오경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농민들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변화가 뭐냐? 신분제 철폐입니다. 신분제가 없으면 조선시대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신분제가 철폐됐어요. 그러면서 고종이 지방자치, 지방개혁을 향회에서 맡아라. 근데 양반들이 하는 향회가 아니고 상천민들도 출마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혁명이 온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종언적으로. 그래서 분권적인 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고종 때. 별로 여러분들 지금 모르실 거예요. 이장을 지금은 투표로 뽑아요? 위에서 임명해요? 이장. 여러분 이장이라 그래? 도시는? 통장 투표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전보다 못해요. 그때는 이장들을 지역 주민이 선거로 뽑아요. 진짜로 선거로 뽑아요. 그 다음에 그 자격은 신분불론, 신분을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조세 포탈자는 안 된다. 세금 안 낸 사람은 출마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 분권 그리고 민권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고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로도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드릴 겁니다. 이제 요게 지금 뭐 수령이 뭐 하느냐, 수령이 뭐 하느냐, 향리, 유양소, 뭐 경제소 요건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조선시대는 재밌어요. 반 분권입니다. 반 지방자치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여기 향회란 조직이 여기 있지, 향회. 향회는 향원 중에서 향원들이 향장, 향선생을 선거 뽑아서 하는 현재의 지방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끝까지 있었어요. 그 명단이 향안이다. 그 사람들의 명단안을. 그 다음에 유양소는 전기의 유양소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저쪽은 고려시대 이제 귀족이었죠. 조선 초기에 이제 양반들 사대부들이 군사권을 갖고 있는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그 제도를 완전히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국왕이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을 못합니다. 수령의 대행자인 수령이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토착 세력들이 있어요. 제지 사족이는 토착 세력들이 유양소를 만들어서 수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했던 겁니다. 좌수 별감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이제 좌수 별감이에요. 수령의 비행을 감찰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유양소가 조선 후기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왜? 수령권이 점점 커집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방이 피폐해되고 당쟁이 일어나니까 지방에서 노론 남인이 싸움 벌어지면 누가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정자가 수령이 조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지사족들의 힘이 수령권, 국왕의 대행자 수령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 견제해 주던 이 기능이 유양소가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향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작청이라는 데가 향리들이 있는 건물 이름이 작청이고 그때 질청이라 그랬어요. 질청. 이거 향청이 되니까 수령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제 이 수령의 견제란 기능이 많이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회는 전체가 똑같이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양반들이 세력이 강한 데는 스스로 자치 조직인 향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재밌는 게
뭐 한다고는 똑같이 제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제지 사족의 세력의 영향력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거라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시대 세금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금이. 가장 문제가 뭐 세금이죠. 심하게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첫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조, 용, 조라 그래요. 조는 자기 논에서 나온 소출에서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것이 조입니다. 용은 군역세 또는 부역하는 것. 국가에 일거리가 생기면 나가서 해주는 것. 16세에서 만 16세, 60세까지는 군대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또 상당히 그 일반 백성들한테 무거워요. 하지만 양반들은 안 내요.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면 너 군역세 내느냐 안 내느냐 가지고 양반 상민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세가 고를 조자인데 이게 공물입니다. 공물. 공물은 개인 단위로 내기, 아까 그 조와 용은 개인 단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납입니다. 강북구면 강북구에서 나는 특산물. 뭐 여기는 감이 많이 난다. 감, 천가마니를 공물로 바쳐야 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왕실에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천가마니야, 여기는. 근데 동이 한 100개가 있다 그래요. 그게 똑같이 10가마니씩 하면 1000가마니가 되면 되는데 그 공물 조정을 누가 하냐면 바로 향해원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힘이 센 양반만 사는 동네는 조금 내고 상천민 힘이 약한 데는 20가마니, 30가마니씩 내라. 이래서 이게 뭐냐, 그걸 누가 조정하냐면 향장이 조정하고 또는 그 밑에 좌수가 조정을 해요. 여기에 이제 부정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 수령은 농상성, 이 농사를 흥하게 만들어야 되죠. 인구를 늘려야 되고 학교 공부를 잘 시켜야 되고 유교적 이념에 의해서 군사 무기들을 잘 수리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사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간할식, 향리들이 이제 백성들을 포탈하는 거예요. 이게 수령 칠사라 그래서 이 수령이 발령받아 나갈 때 임금 앞에서 이 7가지를 외워야 돼요. 7가지를. 농상성, 인구중. 이거 못 외워갖고 발령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조선시대는 지방 통치, 행정정령, 행정명령은 수령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선시대는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이념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유교 이념에 의해서 백성들을 인의 예지신에 따라, 인의 예지신 층유에 따라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을 교화라 그럽니다. 교화. 이 교화는 사족한테 맡겼습니다. 제지 사족한테. 그러니까 수령은 수령 밑에 향리, 면임, 이임들이 행정조직되어 있고 별도로 이 교화는 제지 사족들한테 만들었는데 바로 향해를 운영하는 규정이 향규입니다. 향규라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주로 사족들의 힘을 발휘하던 16, 17세기의 힘을 좀 썼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향촌 자치는 동계, 촌계들이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촌 집에는 제지사족들이 향해와 유형서를 통해서 향규를 규정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렇다는 사실을 제가 고문서를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규장각에도 없는 고문서들이 주로. 규장각에 있는 것들은 다 중앙 정치 것이고요. 그걸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통치는 수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 17세기 하다 보니까 이제 당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수령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지사족들한테 이거 맡길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 수령들이 9년 단위에서 향약을 직접 시행합니다. 향약 창의돼서. 또는 사족이 향약을 시행하더라도 이 수령의 허가를 도장을 꼭 받아야만 돼요. 18, 19세기에는 이 주연 향약에서 수령들이 중심이 돼서 또는 허가를 맡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밑에도 이제 동계, 총계가 되어 있죠. 영향력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딱 놓으면 됩니다. 중앙에 제지사족들이 지방에는 향해가 있었다. 그 향해 밑에는 이제 동계, 촌계 뭐 등등이 있다. 이렇게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걸 다시 도표로 만들어서 보면 이 향규가 향회의 운영 규정이죠. 시행 주체는 제지사족들이 제지사족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아무 상관없어요. 16, 17세기. 동계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힘을 쓰는데 지금 지방의회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에다 힘을 쓰잖아요. 서울시 의원은. 근데 이제 17세기쯤 들어오면은 전체 9년 단위에서 힘을 못 써요. 수령이 더 강하니까. 못 쓰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 단위에서 사적들이 동계를 만들어서 하층민을 지배하는 기구를 동계라, 동계, 동약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이 뭐냐면 그 예천에 있는 고평동 동계인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상하합계라는 말이 나와요. 상계 하계를 합치자. 우리가 임진왜란으로 인명이 많이 손실돼서 우리 하층민들 너네하고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층민도 우리 다 같은 사회동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 힘을 합쳐서 살자라는 말이 1603년에 고평동 동계에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은 양반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살았고 상천민은 상천민들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상천민이 주고받던 계를 하계라고 불렀어요. 양반들이. 하지만 그 이름이 촌계란 이름으로 존속했어요. 조선시대가 재밌는 게 동네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촌계라는, 호남에 가면 촌계라는 이름이 있어요. 촌계라는 이름을 기층민들 간에 상호 부조적인 계급적 관계없이 상천민들 간에 하고 있는 조직을 있는 이름에서 촌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따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지사저들끼리 상호 부조하는 것은 향규고, 그 다음에 이 동계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제지사적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양반 중심으로 하층민들을 자기 손아귀에 이제 장악하기 위한 것이 동계고, 물론 혼상시 부조가 제일 중요해요. 혼례 날 때, 특히 상당했을 때, 상당하면 묘자를 해야 하죠, 상해를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때 양반도 돈 내고 하층민도 돈 내고 일거리 내고 이제 같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주연향약은 18, 19세기에 이제 수령이, 시행 주체 수령이 이 사족과 상천민이 다 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지사족이 상천민을 시행 대상이지만 총계는 상천민들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합치는 것. 주로 이제 18, 19세기에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조선 전기부터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향도계라 그래서 이 기층민들끼리 사는 20호, 30호에서 사는 조그만 그 행정동 밑에 수많은 한 12개의 그 촌락들이 있었죠. 행정동 밑에 그 촌락, 지금 말하면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동 밑에 아파트 단지가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가 촌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있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 향규는 향안에 오른 그 향원들 간의 약속으로 유양소의 조직, 즉 좌수의 선임, 소관 업무, 향안 인록절차, 한선생 이런 사람 호장, 이방 등의 선임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거는 만들어졌냐면 고려 말에 조선 초기의 양반들은, 사대부란 사람들은 고려 시대로 올라가면 신분이 같아요. 지방의 향리나 조선 시대의 향리나 사대부나 신분이 고려 말에는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 말에 다 향리 집안인데, 지방의 향리 집안인데 이성기와 손잡고 중앙에 가서 구테타에 성공해서 중앙에 가서 벼슬을 하면 사대부가 됐고, 그냥 지방에서 수령 밑에 향리로 지냈으면 한 100년, 200년 뒤에 계속 향리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사대부가 수령으로 와 앉아요. 하지만 동네 사람은 제 집안 올라가면 우리랑 똑같은 고려시대 신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되니까 이제 제지 사족들이 향리들하고는 같이 안 놀아요. 안 놀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그 향리들을 사족, 고려시대 똑같은 신분에 있던 향리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향주란 걸 만들어서 향리들은 향원이 안 되는 거죠. 제지 사족만 되는. 이래서 이 조직이 그 필요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례 사족과 향리들의 향권 참여를 배제하는 동시에 제지 사족들의 하층민에 대한 무단 행위를 견지하는 자율적 규제 속에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치안지인의 향촌을 통치하는 치인으로서의, 이걸 그때 쓰던 말이에요. 위치를 지켜나가고자 해서 만든 것이 퇴계향약이에요. 여러분 퇴계향약하면은 그 조선시대 향약의 큰 강목이 4개죠. 덕업상건, 예속상규, 과실상규, 환난상율 4가지죠. 이거는 중국의 여시향약에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근데 퇴계향약은
퇴계가 현에 살아서 예한 향림 약조입니다. 퇴계 한약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없고 과실상구밖에 없어요. 이러이러한 짓 하면 안 된다. 양반들이 하층민 토적질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시 향약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조선의 향약을 만든 사람이 퇴계입니다. 말하면 하층민들을 토적질 못하게 양반들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향약은 조선시대에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똑같은 동네 사람은 제가 오줌 옛날에 나랑 같이 오줌 싸던 애인데 제가 만들었다고 되겠어요? 요즘 우리가 퇴계 선생을 높이 보지. 퇴계 선생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됐지 그때는 안 됐습니다. 반발이 심했죠. 왜? 자기들 행동을 규제하잖아요. 규제하는 거니까 안 되죠. 하지만 퇴계 선생의 향약은 노블레스 오블레주 정신이다. 이게 유럽의 기사도 정신이 그거죠. 밑에 동네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지만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이게 기사도 정신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뭐가 있어요? 기사도 정신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퇴계 선생께 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레제. 노블레스는 고귀하다는 뜻이죠. 노블. 오블레제는 의무. 내가 존경받는 대신 그 동네 사람한테 의무를 다해주는.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 나가는. 이런 환난을 이번에 링링이에요? 이런 태풍에 옆집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다. 잠잘 곳이 없다. 그럼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도 주는 노블레스 오블레제의 정신을 가진 것이 퇴계 향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계는 그 일양에서 사족 영향력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축소되는 가운데 동족적 경제적 기반인 촌락에서의 동계결서에 관심을 갖게 돼 양반들. 그래서 상하동계의 시향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륭시 부주하는 임난 후의 동계는 전기 양반들의 동계, 즉 상계와 상천들 간의 상호 규범하던 조직인 향도. 향도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향도와 같은 요즘 상도꾼이라고 해서 상도꾼. 초상라면 상도꾼들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이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조선전기. 하계를 합친 상하합계다. 그래서 이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의 손실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살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상천을 회유하고자 향천복구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양반 중심의 동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족적 신분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사적의 촌락 지배인 이 동계에서 19세기쯤 오면은 서울들이 이제 경제력이 나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농사를 못 져요. 양반이 농사 지으면 쌍놈소리 듣기 때문에 양반은 다른 일을 해요. 전부 소작을 주죠. 자기 집 노비한테 농사시키거나 소작을 주고 자기는 신화 짓고 이래요. 그 조선시대 양반들의 가장 큰 자기가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봉제사 접빙계. 봉제사, 자기 조상을 현양하는 일. 문집을 만들죠. 족보를 만들죠. 그 다음에 제사를 꼭 모시죠. 제사를 꼭 모시죠. 그 다음에 이 접빙계.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거. 왜?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서 손님이 자기 동네 안동까지 내려오려면 한 보름 걸려왔다가 금방 안 가죠. 보름 걸어서 왔는데 일주일 보름 또 모시고 또 떠나니까 그때 중앙의 정보도 듣고 또 한문 잘 가르치면 자기 아들 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보응제사 접빙계 가는 것이 양반들이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런 일이었죠. 서울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고 참 어설프죠. 18세기부터 농법이 수전농법이 돼가지고 노비가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에. 있어요. 노비도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답니다. 권리금까지 인정을 해요. 권리금까지. 조선시대 철저하게. 노비도 땅을 살 수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땅을 사서 광작을에 넓게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서울들이 양반 대접도 못 받고 과거 시험도 못 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크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신부는 양반인데 가난한 선비들이 많고 양반들이 많고 신부는 서울이나 중인이나 상천민인데 부자인데 신부는 천민이야. 말하면 신분과 재산에 비대칭하는 사례가 많던 것이 18세기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그런 사례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하면 양반전이라는 소설 있죠? 양반전. 누가 지었죠? 박지원이가 졌다 그러죠? 양반전 내용이 뭡니까? 거기 양반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관에서 환곡을 빌려 먹고선 이 춘궁기 때 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 못 갚아. 근데 수령이 다음 지로 부인 갈라 떠나려면요 10점 만점에 평점 10점 만점 10점 받아야 나가요. 평점을 합니다. 관찰사가 바로 그거예요. 관찰사는 순찰사라고 자기 관청이 따로 없어요. 그 돈을 돌아다녀요. 한 2개월 3개월씩 다니면서 그 수령을 평가하는 게 관찰사의 유일한 기능이 최고의 기능이. 근데 그 수령한테 10점 만점 못 받으면 다른 부임지로 못 가요. 그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군의 창고에 쌀이 곡식이 줄어들면 그 사람 점수 높게 못 받죠. 근데 이 양반이라고 환곡을 빌려 먹고선 못 갚는 거야 이거. 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다음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불러서 그랬잖아요. 야, 너 빚도 못 갚고 그 양반 그 신분만 가지면 뭐하냐? 그거 팔아라. 이렇게 사람이 또 홀가도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인 이제 졸부 서얼인지 아마 상민 정도 되겠죠. 돈 많은 부자를 불러서 양반 신분 사라. 그 양반 신분 샀잖아요. 사니까 그다음에 조건이 있다. 양반이 되려면 가르침을 뱉어도 안 되고 남한테 욕을 안 해도 안 되고 헛기침으로 해도 안 되고 등등등등 조건을 수십 가지를 쫙 들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양반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가르침부터 탁 뺏고 이래야 사는데 이거저거 못하니까 이게 도리어 질곡이 되니까 나 양반 안 하겠다고 던져버리는 게 이 양반전의 내용인데 바로 그러한 시대 신분과 재산이 비대칭되던 불균형한 시대에 그걸 소설 속에서 표현한 겁니다. 박지원이 그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조선후 18세기가 상천민들은 자기네 신분끼리 왜냐하면 양반만 사는 동네 물론 옛날에 노비는 사람 취급이 아니에요.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자기 주인한테만 충성을 다하면 돼요. 국가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사는 마을이라면 물론 노비는 있어요. 하지만 상천민은 별로 없는 동네를 반천이라 그러고 그게 한 10%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반과 상천민이 같이 사는 동네를 반상 홍고천이 한 20% 정도 되고 60, 70%는 전부 다 상천민만 사는 민촌입니다. 양반 안 사는 동네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신분 구성도였다 이거예요. 그 동네에서도 자칫 무슨 조직이 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총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 즉 하계를 사족적 유무로 흡수한 것이 이제 이거고 이제 요 분동 얘기를 하려다 하는데 분동을 이러다 보니까 17, 18세 통치 강화책에서 멸리제 쭉 해서 부동계 조직이 부세 수치 단위가 되는 공동납세에서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민촌과 관계에서 공동납세액이 조정과 부담들이 계층 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상기혼이 중심이 된 양반들 중심이 된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리분동해요. 그 대구의 부인동 같은 데가 문서에 나와요. 서울들 집안이야. 이제 우리 본갓집 사람들과 안 놀겠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부인동을 만들어 그 자기네끼리 동계를 만드는 겁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이제 양반 신분이 허물어져요. 1801년에는 관노비가 없어졌어요. 관의 노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 후기 신분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죠. 요게 지금 대방향약소입니다. 그 남원을 옛날에 대방이라고 했어요. 대방 이름을 대방군 할 때 대방. 그래서 대방향약소로 조선시대 양반이 중심이 돼서 시행한 향약소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남원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해요. 그 의원들이 나서 갖고 이거 살리자 그래서 뭐 충효의 교육장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버리고 아무 교육적 목적도 활용 못하는데 양사제는 이제 그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같이 시행했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향약을 시행하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향회에 있는 회원 명단이 향안이라 그랬죠. 향안. 요 용성 향안이 또 대방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남원 겁니다. 남원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명단 이름이 쫙 나와요. 남원부 향안 좌모.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에
임실이 그 위에 있죠. 남원가기, 전주도 남원가기죠. 임실 거쳐서 남원가죠. 임실 향안. 그 다음에 밀양. 그럼 전라도 남원이니까 경상도도 밀양에도 밀양 항안이 있었다. 뭐 이거 말고도 동네마다 제가 구한 것만 지금 요거고 몇 개 더 있지만 뭐 뒤지면 더 많아요. 데이터를 따지면. 그러니까 그 삼남 지방엔 대부분의 지방이 그 향규가 있었고 향회가 있었고 향안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향규후라고 써 있지 한문으로. 요것은 향규를 지은 향규란 제목을 만든 후에 후란 뜻이에요. 후기. 향규를 지은 후기. 그래서 그러면 향규란 무슨 규약이냐? 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네의 풍습으로 풍습이 두텁고 그랬는데 뒤로 가면서 순박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이 착한 사람 선한 쪽으로 뭐 이끌어야 된다. 근데 불과 일변지간 잠깐 사이에 근래의 풍습이 퇴폐해져서 점점 옛과 같지 않아서 향불호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동네마다 향규 내용이 다 틀려요. 전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다 틀려요.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그 지역마다 맞췄어요. 바로 지방자치는 뭐냐? 그 지방의 특성에 맞춰갖고 만드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표준안을 지금 만드는 건 표준안도 있지만 표준안은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조선시대는 지역에 따라 다 틀리죠. 이 내용 자체가. 이분이 또 향약 정규에서 부모를 모시는데 효도를 성심껏 다해라. 제자를 가르치는 데는 반듯하게 의리로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재미있어요. 처를 대하며 예로서 대해라. 처첩. 처하고 여기 대처첩 이례로 해라. 예로 하라. 예로. 옛날에 처하고 첩은 하늘과 땅입니다. 첩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첩하고 잘 때는 밤새 같이 못 잡니다. 잠깐 자고 볼일 보고 나와야 돼요. 법도가 그래요. 법도. 처한테 잘 때 밤새 자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졌어요. 처는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처가 사별해서 새로 처 얻는 것이지 처가 둘일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첩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마. 임금의 사위.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예를 한 사람 들면 효종의 부마. 효종 알죠? 뭐 북벌론 했던 효종. 효종의 이 부마란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운이 없는 게 공주를 얻었는데 공주가 일찍 죽었네. 20대 초반에. 그럼 장가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보통 사람 다 가는데. 이래서 조정에서 이제 논의가 일어난 거야. 저 사람 장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대신들이 장가 못 간다. 이래서 자기 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이 있어요. 데리고 자는 처분이 있지만 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첩의 아들은 뭐예요? 서자잖아, 서자. 불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우리 사이가 불쌍하다. 대신들이 그렇게 결정 내렸는데 뭐 할 수 없어. 옛날 임금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왕실에서 제사가 있잖아요. 정실 제사. 행사 있을 때마다 불러다가 이제 왕실에서 잘 먹이고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농사 짓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잖아요. 양반이니까. 놀고 먹는 게 너무 심심해 죽잖아요. 벼슬을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짓을 수도 없고 무의도 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래서 이게 70년대 초반에 어느 고서점에서 한문을 또 마침 잘하는 사람 손에 이 일기책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판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공사견문록. 또는 이 사람 벼슬 이름이 동평위예요. 위. 소위대야. 동평이 이제 이 사람 호고. 동평위 일기. 두 종류로 이 일기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제 아는 선생님이 오셔갖고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강독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답사 갔더니 여기 신의 누구냐 그랬더니 동평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그 동네 사람 마을 수호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와 첩은 하늘과 땅입니다. 옛날. 근데 그걸 대함의 예의로서 대해야 돼. 향약 정신의 긍정적인 향약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난 역급 좌시 불구자입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링링 같은 당했을 때 힘이 미쳐요. 힘이 미치는데 앉을자자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해주지 않는 자는 적극적 처벌이에요.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자니까 저 사람 굶도 말든 내가 안 도와주면 그만이잖아요. 향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힘이 있는데 안 도와주면 걸리는 거예요. 환난역급 좌시불구자. 이런 정신은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자가 돈 있다고 뭐 2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한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 이거 지탄 받아야 돼요. 조선시대는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뭐냐면 혼인상제에 까닭 없이 넘기는 자. 혼인이나 상을 당했을 때 제사에 안 지내고 넘어가는 사람 불효자예요. 이제 이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증 헌쟁자 이렇게 많이 앉아서 떠드는 사람도 처벌이에요. 이거 무섭죠. 형약벌이 무서운 겁니다. 경국대전이 없는 일상생활 하나하나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자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민자치할 때 자치적으로 만든 그 법이 우리 헌법이나 이 형법보다 더 무서워요, 사실은. 동네 사람끼리 만든 법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공자, 태편자, 빈자리에 가앉고 뒤로 물러나서 등 기댄다고 뒤로 가는 사람 있죠? 요 사람들도 처벌이에요. 문자, 시리자, 자리에 앉아갖고, 딱 뒤로 뭐 다리 올리고 이러고 앉는 사람들 뭐 다. 이거 하벌. 요건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벌을 매기는 거예요. 요즘 말은 경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자부자 그다음에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거름뱅이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불순부모 다행 광패자. 부모를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자. 이런 사람은 옛날에는 당연히 덥석말이라 그래서 멍석에 말아갖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이것도 재밌어요. 여인이 술이 구고자. 여인하면 나올 말에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때리고 욕하는 자. 조선시대 때 상천민들은 별로 유교적 의례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며느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부인이 남편 때려 죽이는 사례가 조선시대에 많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쭉.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주연향이라는 건 양반이, 이 수정이, 이제 양반들끼리 싸우고 향촌에서 양반들끼리 뭐 남인하고 노론하고 싸워서 똑같아요. 수정이 향약을 직접 자치적으로 이 향촌규화를 사족이나 향조에게 자치적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령이 직접 앞장서 관의 적극적 주도에 의한 주연 향약이 출연하게 됐다. 이거는 율곡 선생 향약이 이거예요. 율곡 선생은 학문도 높지만 학문을 많이 안 했어요. 주로 관직에 있었어요. 제가 조선시대 인물로 본 조선시대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걸 해서 율곡 선생을 좀 연구해 봤더니 관직이 율곡 선생은 2달이나 3달마다 바뀝니다. 임금이 필요할 때마다 갖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조가 그렇게 싫어해요. 선조한테 할 말을 다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경연에서. 임금님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 볼 줄을 모르냐? 왜 학문에 진보가 없냐? 까놓고 그 앞에서 그래요. 왜 사람을, 내가 좋은 사람 추천하면은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비판만 하고 정치를 못하느냐? 요즘하고 비슷한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할 리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요. 가면 본인 집이 어디예요? 여기? 파주에 파주 고향이. 파주 안 오면 자기 처갓집이 해주야. 해주하면 파주에 내려가요. 그래서 파주에서 향약을 만든 겁니다, 그분이. 향약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기 싫지만 또 불러요. 그래서 벼슬을 44군데로 바꿨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병조 천판을 마지막까지 했어요. 근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못했어요, 정승은. 왜 못했느냐? 49살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냥 서원, 청주의 수정으로 나가서 서원 향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군, 현, 면, 리 단위로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가야 된다.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관건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또 3개월이가 6개월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지만 노론 세력들에 의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전부 다 율곡 선생의 향약이 시행돼서 향약이 2가지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영남증과 호서지방 향약 두 가지로 지금 남아있죠.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한 게 촌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약을 한 10년 이상 싹 해보니까 제가 알던 향약이 아니에요.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이 뭐 향균이, 동계니, 주영향약은 수정이 하층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지방자치조직을 만들기도 했고, 전부 다 했던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틀려요. 또 양반들이 그 지역의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용했더라. 그러면 저는 민중생활사인데 그 당시에 기층민들이 진짜 그 생활공동체, 이웃집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라는 이런 생활공동체적인 수평적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 조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 라는 쪽으로 이제 찾게 되다 보니까 있더라. 이게. 다 있었는데 호남지에 갔더니 촌계라는 이름으로 마을 수호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있더라. 봤더니 뭐냐면 첫 번째 그 기능을 봤더니 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의 마을 것을 수행하는 사신공동체,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조선 초기의 왕조실록에 보면 상민들에 대한 기록은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이 상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연초에 춤추고 놀고 남녀가 음탕한 짓 하면서 경비를 낭비한다. 이런 내용이, 그게 바로 사신공동체 조직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썼어요. 양반들은 하층민하는 거. 이거예요. 두 번째 조직은 노동공동체 기능으로서 두레. 농사 질 때 우리 모내기 하잖아요. 모신기 할 때 그 집집마다 한 사람씩 장정들을 내가지고 동시에 10명, 20명이 모를 심잖아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저 집은 저 집. 하는 두레 공동 노동 조직 같은 것을 촌계에서 구성을 한다. 이 말. 또는 아까 말한 그런 생활 공동체. 누가 병이 나서 농사를 놓치면 옆에 사람이 같이 지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조직.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찾았어요. 찾지만 문서는 거의 없어요. 문서는. 민속에서 도리어 찾을 수 있어요. 민속에서. 그 민속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 100여 군데. 그래서 제가 정월 대보름날 그 마을 굿하는 그 자연 촌락에서 마을 굿하는 그 동네가 바로 촌계 조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30년 동안 1년에 한 군데밖에 못 가죠. 정월 대보름날 끝나면 딴 동네부터 다 끝났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촌계를 하는데 촌제를 주관하기 전후에 꼭 회의를 열어요. 주민자치회의에서 만든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정월대보름날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추점하고 1년 동안 뭘 할 것이냐 논의를 민주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보다 더 민주적으로 했어요. n분의 1씩 딱 걷어서. 마을의 공동사를 협의해서 생활해 나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뭐냐면 이 촌회를 열어서 임원을 뽑고 마을에 간 도로, 교량, 재현수리, 도정, 사산의 금양, 남의 논밭 경계를 침범하는 자, 남의 농업용수 훔치는 자, 남의 밭에 방어하는 소를 푸는 자, 이런 분쟁 조정도 조정 징계도 한다. 이게. 상장을 중요시하고 가뭄, 질병, 도적 환난 당했을 때 동네에서 도와주고 고아나 노약자를 도와주고 혼기를 놓친 노처녀를 혼기를 돈이 없어 시집 못 가는 여자를 시집 보내주고, 이건 수령의 임무예요. 암행어사가 왔을 때 그 동네 관연한 처녀가 시집을 못 갔다. 그럼 수령이 처벌받아요. 수령이 앞장서서 혼사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게 공동체적인 우애와 협동의 질서를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남의 환난을 좌시하는 자 비교적 무거운 중벌로 중벌에 처했다. 남의 물건 등을 꾸어줄 만한데 꾸어주지 않는 자도 벌받는다. 이러한 시벌과 선행자의 시상은 상벌의 실시는 촌기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였다. 제가 베트남에 몇 년 전에 갔어요. 다낭에 학술대회를 갔더니 베트남도 향약이 우리랑 똑같아. 왜?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베트남도. 그래서 그 문서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베트남 사람은 그 한문 못 읽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다 보죠. 그래서 베트남 향약을 구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이게 바로 촌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마을의 안전 유지 활동, 도로와 수로 관리, 마을 울타리 관리, 의무 면제 제한과 규정, 여성에 대한 규정, 법치와 예치의 균형, 회의 방법, 작성 날짜, 서명자, 사인까지 다 베트남도 우리하고 똑같아. 이런 촌계 조직이 베트남도 있고 우리도 있더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촌계는 사족의 동계와 지방 간에 의한 주연향약 등 하부 조직이 흡수 편입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했다. 둘의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한쟁의 일부 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이는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갔다. 이 자치라는 것은 남이 갖다 주는 자치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준 사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뺏겨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합의해서 만들어 자치는 아무나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조선시대 완문이라 그래요. 동네 사람끼리 합의해서 정한 것을 완결할 만자 완문. 그 지방에서 만든 그 총계 규약은 완문해서 관에서 도장까지 딱 찍어줘. 그 다음 이 기층민의 조직인 총계는 지배층의 지배 이념, 사상 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기에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이 없이 생활 공동체로서의 자생적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다. 이 주민자치의 정신을 지금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옛날 슬라이드로 찍은 것을 디지털로 다시 변환하다 보니까 제자를 시켰더니 얘들이 사진을 앞뒤를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여기가 지금 쌍둥이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리가 있죠. 원효대교가. 그럼 요게 뭐예요? 원효대교 앞에 있는 요 섬이 무슨 섬이에요? 요 섬이 무슨 섬이에요? 밤섬입니다. 밤섬. 이 밤섬 주민들이 68년인가에 우리 여의도 개발하면서 준설 공사를 했어요. 한강에 흙을 많이 파내니까 밤섬이 물에 깔아앉았어요. 깔아앉게 되니까 그 밤섬 주민 7, 80호가 살았어요. 그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재건주택을 지어줬습니다. 재건주택을 지어준 것이 와우 아파트 알죠? 무너진 와우산, 홍익대학 뒷산, 마포의 와우산으로 이사를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자기들이 정월대보름 때 모시던 자기 마을에 수호신 신당을 부군당이라는 신당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신이 부군님이 여기 있는 송시각 씨예요. 이 중국서 온 신인데 복숭아를 이렇게 안고 있고, 우리 민속에서는 꼭 남녀 평등입니다. 민속에서는 꼭 남녀 평등이에요. 이 부인이 주신이지만 남편이 딱 같이 있어요. 음양을 꼭 맞춰요. 아주 인간적이죠. 평등관계입니다. 민속이야말로. 그리고 이 송시각 씨가 타고 온 말을 밑에서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무당이 관여해요. 딴 데는 무당 관여 안 해요. 왜? 서울은 익명으로 사는 동네니까. 무당이 이제 그날 재간은 그 부군님한테 술잔 올리는 재간은 이 말하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동티나지 않은 사람, 뭐 상당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서 그 재간 집에 가서 무당이 구슬해줘요. 고사, 그 집 고사. 고사를 지내주고 고사가 끝나면 요 깃발 있죠? 요 깃발 색깔을 감추고 이렇게 끝을 뽑으라 그래요. 5방이 색깔이 아니라 5가지 색깔의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을 싹 뽑으라서 뽑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 때까지 뽑겠어요? 무슨 색깔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돼. 무슨 색깔이 나와야만 그 집안이 잘 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5번이면 돼요. 이게 재건주택이에요. 이게 넘어가 홍익대학이에요. 이 와우산은 이 동네가 뭐냐면 소가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젖꼭지에 해당하는데 이 동네가 있어요. 소의 젖꼭지에 해당하는데 파이프를 박아놨더라. 거기서 물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골목마다 이제 저녁 해 떨어지면 지내요. 골목마다 이제 그 풍물패들이 다니는데 이걸 지신발길이라 그러죠. 이 동네는 이걸 지신발길이라고 안 하고 주름 잡기. 동네를 주름 잡는다. 참 아름답죠. 멋있잖아요. 주름 잡는다. 깽가를 치고 해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건 오후 한 4시쯤 찍었고 해가 떨어지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부군당 앞에 텐트를 탁 치고 이게 이제 국악인들, 무속인이라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깽가리 나팔 불고 요게 무당이고 빨간 색깔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송시각 씨를 보고 그 옆에 이제 그 사찰에 가면 부처님 옆에 협시보살 있잖아요. 협시보살 형식의 가운데 송시각 씨가 있고 이쪽에 삼불제석이라고 이제 부처 그 옆에 있는 분이 있고 협시보살로 그 다음에 이게 군웅님이에요. 이 군웅은 군인군자, 영어군자 보통 사람을 군웅이라 그러는데 이 동네는 사람 대신 꽃. 사람이 죽으면 꽃이 된다 그러죠. 이 꽃을 놓고 군웅님이라 그러더라고요. 협시보살이 한쪽엔 제석,
삼불재성님, 한쪽은 근육님. 이렇게 부처 모양으로 딱 이제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들이 못 들어가요. 아마 어부하던 사람들이라 여자를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내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슬하고 나면 소머리 위에다가 돈을 탁 꼽죠. 돈을 꽂고 춤을 춰야 돼. 오신굿이죠. 오라고자 오신굿. 신한테 신을 즐겁게 해줘야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표정 좀 보세요. 이분이 미신 믿는 사람 같은가. 자기네 집 후환이 없도록 올해 한 해 재수가 좀 있도록 여기다 10,000원짜리 걸고 앞에서 춤 한번 추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고대의 풍습입니다. 남미에 가면 카니발, 사육제, 뭐 여자들 남자들이 막 벗고서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걸 요즘은 우리가 즐기러 가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하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놀았던 행위입니다. 신에 대한 행위예요. 신을 즐겁게. 왜? 가을 되면 항상한 가지에 꽃감이 달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해줄 것도 없어. 꽃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냥 내연에도 이렇게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제때 오고 햇빛이 잘 비치고 내연에도 또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제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그잖아요. 땡스 감사하다. 기빙 우리한테 준 것에 대해서 누구? 투 갓한테. 바로 그게 오래된 아주 원시적 행태가 지금은 인간이 즐기는 거지만 옛날은 신을 즐겁게 해주면 바로 오신굿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이분의 의미와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더 알고 싶은 사람 있으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루덴스. 호이징아라는 사람이 1930년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라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보세요. 놀이하는 인간 또는 호모 루덴스. 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1930년대 호이징아 학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입었던 빨간 옷을 여기 탁 걸쳤죠. 이게 뭐냐면 이 무속에서 한강 이남의 무당과 한강 중심으로 이북의 무당의 형태가 틀려요. 여러분이 아는 무당은 작두에 타고 막 이러는 걸 진짜 무당같이 보잖아요. 그 신이 내렸다 해서 강신무라 그럽니다. 한강 이남의 무당은 그 칼 위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세습무. 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 흉내를 내는 세습무 또는 배우수하는 학습무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 이쪽 이상 지금 이 동네 위 사는 무당들은 강신무예요. 강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이 강북 이상의 지역의 무당이 아니고 저 남쪽 무당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신이 실려요. 그래서 신을 무당이 보통 5분의 신을 모십니다. 큰 무당은 12신을 모셔요. 근데 신마다 기능이 틀려요. 예언을 잘해주는, 병을 잘 고쳐주는 등등의 무당, 자기가 모시는 신의 기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고치러 갔는데 예언을 잘해주는 신을 모시는 무당한테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도 이 무당이 미아리의 무당이 가도 어떤 기능을 가진 신을 모시는가를 보고 찾아가야 되지 무조건 들어가서 점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한 5분 정도를 모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강북 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이 실려서 그 12신들이 들어오면 몇 시간 놀다가 또 나가면 또 다른 신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흉내만 내지 못하니까 옷으로 하는 거예요. 옷으로. 빨간 색깔을 상징하는 신이 실리는 거. 그럼 빨간 옷을 입고 또 이걸 벗고 청색의 신이 실리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학습무나 세습무 같은 이제 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쪽에 국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냐면 조선시대에는 이 한강이 이 고속도로입니다. 남한강, 북한강에 있는 물산들이 전부 뗏목으로 배에 실어서 마포에서 와서 종점에서 내리는. 아까 거기가 마포 종점이에요. 그죠? 마포 종점이고, 그 다음에 오는 곳곳마다 이태원, 보강동 다 들려요, 이렇게. 여기는 보강동입니다. 보강동. 그래서 보강동에 오산고등학교가 그 길거리에 있어요. 오산고등학교. 바로 그 동쪽 다음에 있는 명화전인데, 이 정월대보름 날 되면, 이제 내년에도 정월대보름 날 되면 이런 마을 굿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녀요. 마침 이거 찍은 때도 선거가 있어갖고 뭐 양복 입고 뭐
국회의원, 뭐 군수들이, 군수라 그러나 구청장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저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1년 경기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동네 그 부군당한테 이제 학생 부군 신의의 부군이에요. 서울은 다 부군당이라 그래. 이태원도 있고 모시는 건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정월 초하룻 날, 아까 거긴 정월 초 사흘 날 저녁 때 지내고, 여기는 정월 초하룻 날 아침 8시, 9시에 이걸 지내요. 여기는 누구를 또 모시느냐? 여기는 김유신 장군을 모셔요. 김유신 장군이 한강의 수호신이에요. 우리 민속에서. 고구려하고 전쟁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한강을 점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강의 수호신은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게 한강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국왕인들이 있는데, 여기 제3 한강교가 쫙 보이잖아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이게 제3 한강교, 이쪽이 남쪽이고 강남이고, 이쪽에서 쫙 보는데, 제가 간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져버렸어요. 아파트를 지는 바람에 이 한강에 김유신 장군이 내려다보이는 이 전망이 아파트로 딱 가려버렸어. 내가 지난주인가 일로 지나가다 봤더니 아파트가 있어서 가려버렸어. 이제 부군당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잘 안 될 거예요. 아, 신이 앞을 한강을 못 내다보는데 이쪽으로. 옛날에 이게 고속도로라, 고속도로. 다 있었어. 이태원에도 있고 전부 다. 부군당 굿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재밌어요. 서울에는 부군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선 부군 옆에 협시보살이 군웅이 있었죠. 군웅. 아, 경기도 갔더니 군웅님이라 그래. 군웅님. 서울이 제일 높은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가면 군웅님을 이제 주신으로 모셔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장승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4호선 가는 반월 가기 전에 대한민역에서 10분만 올라가면 샘골이 있는데, 샘골에 아까 말한 그 정재륜, 효정의 부마를 이제 가는 거예요. 군웅신을 모시는 데를 여기는 10월 음력 10월 5일 저녁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제죠. 여기는 10월 5일이면 11월쯤 되니까 여기야말로 추수감사제를 지내는데, 아, 들어가는 입구에 장승이 이렇게 멋있게 있네요. 제 장승 또 이렇게 멋있는 장승 처음 봤어요. 아주 고풍스럽죠. 어떻게 사진 잘 찍은 것 같아요? 못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잘 못 찍는데, 사진 잘 찍는 방법은 뭐냐? 사진 잘 찍는 사람이 찍은 그 자리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이게 신이 아니에요. 동네 그냥 수문장이에요. 동네 입구에서 잡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묘하게 춘총도 가면 이게 주신이에요. 춘총대 가면 장승이 또 주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던 제일 높은 신이 살아요. 아, 갔더니 여기는 또 틀려. 여자만 들어가. 아까는 저 남자만 들어갔죠. 밤섬 부군당은. 여기는 여자만 가서 저녁 해 떨어지면, 아, 이거 보세요. 돼지의 면도를 싹 했어요. 싹 해서 그 다음에 이 모녀가 앉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의 오를 위한 소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사진 잘 안 나왔는데 이게 부군님이야. 여기다가 이제 돌멩이 위에 낯가리. 왜 농업사회니까. 하고 여기서 아까 요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 여기서 밤에 제사를 올린 겁니다. 올리고 이제 제사 끝난 다음에 음식들을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가면, 충청남도로 가면 그 청양군 하면 무슨 산이 있어요? 청양에 무슨 산이 있어요? 청양하면 고추도 유명하지만 칠갑산. 이 칠갑산 밑에 정산면 용두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동네가 요즘 아쉬운 게 도로명 지명이 되면서 지명이 다 사라졌어요. 지명에 바로 그 동네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사라졌어요. 주민자치에서 할 일은 그 마을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주민자치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지방자치하면 여러분의 의사만 반영되고 뭐 경제적 자치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그게 아닙니다. 역사 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생활 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용두리란 마을인데, 아, 여기 갔더니 또 장승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주신이에요. 마을 입구에 주신이에요. 근데 여기 소떼까지 있어요. 장승과 소떼. 이건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새벽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빼놓고 여기다 새 장승과 소떼를 올리고, 이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로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금줄, 부정탄 사람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아니죠. 천상 천하 축기 대장군, 동서남북 중앙 축기 대장군. 틀려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예요. 전국 똑같이 장성 이름이 같이 하네. 그 동네의 역사적 유래에 따라 이름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칠갑산이 높으니까 호랑이가 많이 살았어요. 호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중앙 하늘과 땅 천상 천하 꽉 막았잖아요. 귀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동서남북 하늘과 땅에서도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호랑이 나타나지 말라고 천상천하 축기대장군, 동서남북 중앙 축기대장군 다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생활의 특성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다. 특히 주민자치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아침에 나무를 잘라갖고 만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만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 뜨기 전에 이제 줄다리기를 벌립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장면 아니에요. 장승을 만드는 장면. 그다음에 여기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촥 여기 피워놓고 이때가 무지하게 추워요. 그다음에 이게 둘의 깃발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용두리 딱. 이 두레는 일제시대에 없어졌어요. 이 두레가 바로 아까 총계에서 노동공동체 조직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총계에서 두레 공동노동도 하고 오늘 정월 대보는 것도 하고 생활공동체적인 세 가지가 딱 있다. 이거 구경하기 힘든데 30년 전이니까 있었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만들어지면 제일 앞에 이장이 쓰고 그 다음에 장승을 탁 남자 여자로 하고 두레 깃발을 세우고 풍무패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개꾸는 일로 쫙 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을에서부터 귀신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쫙 치고 놀아요. 아니, 신명 나잖아요. 이분 표정 좀 보세요. 신명이 올랐죠, 이게. 이런 깽가리 소리에 어깨가 들썩이지 않으면 이거 한국인의 인재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작년에 장승을 한 걸 빼요. 빼고 아까 만든 새 장승을 여기다 꼽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80이 넘었다 그랬어요. 30년이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풍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의 이 풍습을. 그러니까 이분 표정을 잘 봐요. 모자 던지고 북 던지고 다 던졌죠. 신명이 오르는 거야, 이 깽가리 소리에.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인자입니다. 그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마한전, 위지동 이전에 마한전에 뭐라고 나냐면 남녀 군치 음주 가무하는 민족이다. 마한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음주 가무, 춤을 추는 민족이다라고 300년에 썼어요. 1700년 전에 바로 이게 백제권 아니에요. 백제권 마한 사람들의 모습을 썼는데 춤을 추는데 손을 올랐다 다리와 손을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건데 바로 그 장면을 어떻게 내가 찍었네. 딱 그 춤이에요. 1700년대에 우리 조상이 음주가무하는 문화가 바로 여기에 딱 나왔다. 이 신명나는 이 문화가 여기 살아났다. 이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버렸다 이 말이야. 미신이라고 버리고 이걸 누가 주워갔어요? 일본이 갖고 가서 마쓰리라 그러잖아요. 마쓰리. 마쓰는 제사 지낼 제자예요. 마쓰리가 리는 일본 말이고 마쓰가 제사예요. 제사. 동네 제사잖아요. 일본은 동네 그 제사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마을 사람들 축제를 만들고 우리는 미신이라고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전통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버렸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역 주민의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걸 살려야 돼요. 이건 종교와 상관없어요. 오늘 이 강의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이 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자꾸 귀신 나오는 무당 얘기를 하냐 이거야. 오늘도 그래. 오늘도 오면 다 여보 그 얘기만 빼면 괜찮아. 근데 이건 무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서울에 무당만 있지 나머지 무당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문화지 종교가 아니에요. 전통문화라요. 전통문화. 이런 걸 살리는 게 바로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독창적인 모습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축제는 어느 동네가 다 똑같아.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상인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싣고 돌아다니냐. 전국을 아무 특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횡성에 무슨
더덕 축제나 무슨 뭔 축제가 횡성에 가면 횡성에 더덕이 있고 또 뭐가 나요? 한우 축제 가봐요. 한우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장사꾼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그 동네에서 있던 것을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찾아서 지낼 거라고 만드는데 그 어느 나라 가면 오줌 싸개 인형 있잖아요. 그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도 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화자치 주민에서 할 중요한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 동네를 싹 고개만 돌리면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송악리, 청양군 정산면 그 송악리. 여기는 또 송악리는 행정리고 동리고 또 자연마을에 상속마을, 하속마을로 나뉘어요. 자연촌락. 요게 촌계입니다. 촌계 그 단위는 25가구에서 30가구 정도예요. 뭐 50가구도 되지만 자연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제주도를 갔다 표선인지 어딘지 하여튼 민속마을을 갔는데 그 민속마을 그 입구에 디딜 방아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아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돌리거나 연자 방아가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안에. 그래서 거기 가이드한테 물었죠. 이게 동네 사람이 같이 써야 되잖아요. 디딜 방아는 집에서 쓰는 거지만 연자 방아는 공동체에서 딱 하나라고 그 동네. 이 동네가 몇 가구냐 그랬더니 25가구라는 거예요. 바로 촌계에 딱 맞는 얘기예요. 촌계가 5호시에서 5, 25, 25가구예요. 바로 그 제주도에서는 그걸 촌계라는 걸 접이라 그래. 접장질 했다 하는 접이에요. 동화에서는 그걸 접이라 그래요. 접이라는 이름으로 연자방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촌계 조직입니다. 문어로 안 남아서 얘기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도 내 제자 보고 지금 논문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구해갖고 왔는데 접이라는 걸로 구해왔어요. 걔 책을 하나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번 12월에 논문 쓸 거예요. 이거 지방사는 지금 우리가 연구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왕실 암투하는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뻔한 거 쓰잘데없고 이제 앞으로 있지도 않을 거기에 빠져갖고 뭐 정난정이가 어떻고 장희빈이 어떻고 그 쓰잘데없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원들은 바로 이 동네에 이런 역사를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화제인데 여기는 달집 태우기라 그러죠. 정월제보름. 여기는 바로 달집 태우는 겁니다. 동네마다 지푸를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꽉 싸고 불로 탁 태우면서 불로써 악기를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태울 지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료로 이렇게 신 봉지에 다 싸놔가지고 여기는 갔더니 아까 그 용두리에서 제사 지낸 다음에 갔더니 여기는 벌써 끝났어. 이 불을 싹 질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청양의 이 마을 축제로 지정된 도시라 동네라 아주 꽃갈 모자 쓰고 제대로 해요. 제대로. 이 밤에 밤새 춤추고 놀아요. 길에서. 남녀 군치에 진짜로. 여자고 남자고 다 나와서요.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추고 노는 거야. 깽가리 두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쳤어. 좀 지쳤죠, 표정이. 이게 왜 지쳤느냐? 요게 또 중요해요. 처음에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전 그냥 가면서 막 찍었는데 한참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구나. 뭐가 중요하냐? 갔더니 그 대구에 영남대학 여학생 애들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그때 이 90년대 초반이니까 풍물패다 데모하는 애들이 풍물을 두드리죠. 풍물꾼이 데모할 때 앞장서 나가잖아요. 그 풍물을 두드려 본 애가 깽가리를 잡아서 막 두드리는 거야. 자기도. 그랬더니 귀엽다고 걔한테 가락을 맞춰주다 지쳐버린 거야. 왜 그러느냐? 그 서편제라고 있잖아요. 동평제 가락 틀리고 서편제 틀리고 이 충청도 웃다리 가락이 있어요. 근데 경상도 가락이 있는 거예요. 걔는 경상도 대구 가락으로 두드리는데 충청도 웃다리 가락이 거기 맞춰주다가 지친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악이나 동네 음악을 해도 충청도면 충청도의 가락을 충청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선생이 음악 선생이 충청도 와서 자기 동네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문화자치, 역사자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락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투리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속마을 봤죠? 동화제. 상속마을이 바로 다리 건너에 상속마을이 있는데
이 상속마을에 굿하기 그날 동아제 지내기 전에 마을 굿하기 전에 요건 작년 장승이고 요거는 올해 만든 장승과 솥대와 금줄을 마을 입구에 다 걸어놨어요. 부정 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우리 받은 다음에 한 50명 데리고 갔더니 이제 부정 타서 그 다음부터는 외부 사람을 안 받는데 이 마을인데 이 마을은 또 제사 지내는 시간이 보통 저녁에 지내는데 새벽 5시에 지내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5시. 왜 그러느냐? 아까 동아제 지내던 그 마을하고 하속마을하고 상속마을하고 둘의 깃뺏기 싸움을 해요. 거기에 둘의 깃발을 뺏어야지 풍년이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동네는 풍년이 한 집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한 동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돌멩이 던지고 머리 깨이도 진짜로. 그러다가 새벽 닭이 회를 치네. 닭이 울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네 수호신 귀신이 왔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그 전에 제사를 빨리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싸우다가 제사 지낸 날 새벽 5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단 50명이 그 표초수 집 이 좁은 방에서 잠을 못 자서 50명이 조그만 방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전부 쪼그리고 앉아서 옛날 얘기하면서 밤새 갖고 나오는 거야. 이게 멋있잖아요. 동네마다 그 동네마다 유래에 따라서 지낸다. 이게. 똑같이 무슨 아침에 지내고 저녁에 지내지 않는다. 근데 그 동네 낮에 갔더니 여기 재간집이야. 재간집에 금줄을 딱 둘렀어요. 부정탄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여기 황토옥을 세 개씩 이렇게. 이거 밟으면 혼나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의 주술성은 황토에 있잖아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우리 붉은 팥을 던지잖아요. 팥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토옥이 바로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저녁에 아까 그 송악리 마을, 아까 장승 있죠? 그 송악리 마을에서 지금 소지를 올리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인가? 그 다음 이렇게 올리는 표정을 보세요. 이거 달이 아니에요. 소지가 올라가서 꼭 달같이 보이죠? 동네 사람 한 사람의 1년 동안 소원을 빌어주는 장면이. 이 표정들을 보세요. 이거 어느 연극 배우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요 새로 만든 장승 앞에서 아까 장승 앞에서 올리잖아요. 절을 탁 써갖고 와서.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신한테 올린 음보 술을 돌려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랑 같이 간 교수들이고, 그러는 동안 이 재간의 안주인은 뭐 하느냐? 부엌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신? 조왕신. 조왕신한테 지금 비는 거예요. 이 조왕님, 중앙대학교 간 우리 삼돌이가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고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민속에서 비손이라 그래요. 비손. 그 아들이 잘못되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빌어주는 아들이 잘못되겠냐고요. 바로 이 비손으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우리 이 사회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이걸 미신으로 볼 수 있냐, 이걸.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 이런 문화를 우리가 계속 계승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또 장독대에 가면 뭐예요? 장독대를 뭐라고 불러요? 철룡님. 철룡님한테 가서 또 소지를, 무슨 소지를? 우리 집 간장과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가족들의 1년간 건강을 지켜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된장 고추장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이 정성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성을,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방의 신은 뭐예요? 안방의 신은 성주님한테 기도 올리는 거예요. 작년에 시집온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건강하게 나가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정성으로 비는 거예요. 이거 녹음기 갖다 댔잖아요. 막 혼자서 막 비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성주님이에요. 성주님이에요. 저게 천장에 매달았어요. 가죽집에다가 가죽 주머니에 햅쌀을 넣은 거예요. 작년에 햅쌀이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동네 가면 항아리 위에다가 쌀을 올려놨어요. 이 전통이 농경사회권에 있다. 이거를 무조건 미신이라고 불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종교가 아니고 전통 문화로서 우리가 계승, 재조명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지를 올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저집 끝나고 그 다음날 칠갑산을 한번 올라가야죠.
칠갑산에 있는 절 이름을 아시는 분? 칠갑산에 있는 절. 노래는 아시는데 칠갑산은 안 가보셨잖아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 두 분이 척척 맞추시네. 이 장곡사인데 장곡사는 거기 부처님보다 그분이 앉아 계신 그 대자가 그게 국본과 보물이에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아, 가는데 여기 금줄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여기서 이걸 제사를 지낸 거예요. 금줄을 끊어놨잖아요. 걸어놨어. 그랬더니 여기 같이 온 사람이 장승 만드는 사람이래요. 여기 이 동네 장승을 보러 간 거예요. 이 길거리에 장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장승을 또 만들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장승의 모습이 제가 시베리아의 야쿠트 공화국이었어요. 야쿠트. 우리 천연가스로 유명한 시베리아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거기 무당들하고 우리나라 무당을 교류할 때 내가 93년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에 갔어요. 갔더니 이거와 똑같은 장승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없어지고 공산국가라 장승을 못 만드니까 옛날 사진 속에 요거랑 똑같아. 머리가 탁 잘라졌잖아요. 장승이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시베리아 문화가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는 북방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옛날엔 공동우물을 썼잖아요. 향약에서 불효자는 나쁜 짓 한 사람은 불통수화. 서로 안 빌려줘요. 뭐를? 불씨하고 우물물을.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서도 향약이 있었던 거예요. 촌기가 있었던 거예요. 촌계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앉아서 회의하고 농사 짓고 끝나면 이 밑에 농기구 두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앉아서 농사 짓는 거 내려다보고 이걸 옛날 띠모자 지풀로 얹었잖아요. 그래서 모정이라 그래. 모정. 이게 전라도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정입니다. 그리고 또 줄다리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두렁에 보니까 금줄이 둘렀네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신이 있다는 얘기죠. 논두렁 신이 여기 있어요. 이게 논두렁 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이 동네에 있잖아요. 이 논두렁 신을 발길로 차거나 여기다 저녁에 막걸리 먹고 가도 오줌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농토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이 논두렁 신. 논두렁 신. 여기는 아주 멋있게 만들었고 보통 그냥 길 옆에다 돌멩이 하나 이렇게 탁 박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충청남도에 가면. 여기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새끼를 꼬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해야 되니까 줄다리기 할 새끼줄, 동아줄을 아침부터 만드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지금 이쪽 앞에서부터 계속 동아줄을 만들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한 30m. 요런 굵기를 7개를 만들어요. 7개. 7개를 만들어서 또 한 줄로 또 만들어요. 7개를 한 줄로 만들어요. 남자 줄, 또 하나. 7개 또 한 줄. 여자 줄. 암줄과 숫줄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줄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 끝에다 나무에다 집어넣어서 저쪽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이 사람들이 따라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0m를 사람이 쭉 앉으려면 40, 50명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 80명이 없으면 이 동네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여기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40, 50명이 한 차로 버스 한 대가 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사라진 전통, 여기 진짜 신명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앉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 종일 같이 동아줄을 만드는 과정, 줄다리기 하는 과정 속에서 옆집과 사이 나쁜 거 다 풀어지고 같은 한 일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을 수호신 당산나무에. 그래서 호남에 산이 있는 지역은 당산제고, 바다 쪽은 당제고. 이름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을의 수호신이에요. 당신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만들고. 오전 내내 저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줄 숫줄한 이 사람은 웃는 표정을 봐요. 암줄 숫줄을 또 만들어서 서로 교합하는 이걸 갖고 장난놀이 하는 거예요. 여긴 여자 암줄을 이렇게 만들고 남자 줄을 만들어가지고 또 놀아요. 연인을 벌려요. 30분 동안 놀아요. 또. 이거 어느 연극 배우가 이거 흉내 내겠나. 온 동네 사람이 같이 뛰어들어서 노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수나무고 이제 정신목으로 들어갔어요. 암줄 숫줄 넣고 이게 두레깃발이죠. 두레깃발. 두레깃발에 암줄 숫줄을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탁 꼽아요. 꼽아서 당기면 이제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꼽은 다음에 두레깃발을 딱 넣고 당기면 두레깃발이 어느 쪽으로 더 밀렸냐가 보이니까 그거 갖고 승패를 좌우하는데 여기도 두레깃발을 꼽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30년 전이라 지금 다 날아가 버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딱 꼽았어요. 암줄 수줄하고 요걸 비녀 꽂기라 그래요. 비녀를 꼽는다. 참 말도 재밌죠. 비녀 꽂기 딱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북을 땅 치면 당기는 거예요. 봐요. 난리가 났어. 이쪽이 여자줄이고 이쪽이 남자줄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들 줄 잡는 데는 지대가 낮아요. 남자는 높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총각들은 여자 줄에 갖다 붙어요. 총각들은. 장가 안 간 총각들은 여자 줄에 붙어요. 여기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접점. 이거 봐요.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막 밀리잖아요. 남자들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머니들 보세요. 지금. 그러면 줄 못 잡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냐? 할머니들은 빗자루를 딱 드는 거야. 들어서 남자들한테 가서 남자 손을 때리는 거야. 얼른 붙잖아. 진짜 재밌잖아.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이 할머니들의 이 해맑은 표정. 얘는 그때 이제 총각인데, 이 여자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안 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2대1로 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재밌더라. 여러 군데 가서 봤는데 꼭 그래. 얘는 이제 뭐, 얘가 이제 그땐 총각이라 이제 여자 지휘하는 거야. 뭐 여자들은 벌써 몸을 뒤로 벌써 뺐어. 이렇게 탁. 야,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아침 9시부터 한 5, 6시까지 신명나게 놀고 또 음식을 계속 차려요. 또 옆에서 깽가리 패는 계속 깽가리 두드리는 거야. 이 신명나는 이 문화, 이 축제를 여긴 살려야 돼. 이 축제를 진짜. 일본은 세계적인 마쓰리가 됐다 이게야. 온 동네마다 다 모이는. 왜 우리는 못 살리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 줄포만 해 줄포. 저 줄포에 가면 쭈꾸미 많이 난 동네 있죠? 줄포만이라고 있어요. 거기. 암줄 숫줄을 남녀가 들고선 어깨에 메고선 이 지신밟기 자기 그 농토 앞과 뒤를 싹 도는 거예요. 요 넘어가 서해바다 줄포만입니다. 뒤로 쫙. 기가 막히죠. 이 축제가. 이게 이제 앞마당을 앞을 지금 가잖아요. 남자들은 오른쪽에 메고 여자는 왼쪽에 메나 남자 여우 해서 지금 이제 가는데 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줄이 30m, 30m, 60m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에 가는 사람이 용트림 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또 장난을 치면서 가는 게 이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장난치고 이러는 동안 또 할머니들은 주먹밥, 새참을 만들어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새참을. 이런 신명나는 문화가 지금 어딨냐 이거야. 이게 지금 이런 문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여자들은 왼쪽에다 메고 이 총각에는 왼쪽에 메고 지금 출발하는 장면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 호남은 남녀 평등되지 여성 상위예요. 남자들 다 물리치고 여자들끼리 놀아요. 깽가리 치고 놀잖아요. 여자들끼리. 그럼 어촌에서는 안 하느냐? 이거는 충청남도 서산군 부성면 창리마을. 그 정주영 씨의 저 서산 간척지 있죠? 서산 농장. 거기입니다. 이게 뒤에가 그 간척지 간월도가 여기 있어요. 이제 밀물이 돼서 싹 나가고 배마다 오방 깃발을 다 꽂고 여기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건 아까 그 마을에 당산나무가 작년에 감았던 여기서는 또 옷을 입힌다 그래요. 끝나면 이 동아줄을 여기다 감아요. 당산나무에. 요건 이제 올해 거. 아까 그 춤추고 노는 거 봤죠? 올해 거. 여기서 구판장에서 시작해서 여기 가서는 내가 이제 어촌에 왔으니까 회 좀 시큼 먹겠다. 회를 먹을 생각에 회를 하나도 못 먹었네. 왜냐? 이 동네 사람은 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회는 항상 먹으니까 소고기를 갖다 모시는 거야, 신한테. 떡갈비. 시루떡같이 소고기를 시루떡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떡갈비같이 탁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소주, 막걸리 넣고선 떡갈비 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띠뱃놀이. 자기네 소원을 오후 4시에 올라가서 서해바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띄워보내요. 소원을. 저 풍호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여기서 모시는 신은 명신당인데 영신당인데 그 임경업 장군이 이 서해바다 조기신이에요. 왜? 이 모시는 신은 억울하게 죽인 신일수록 효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한테 끌려갔잖아요. 서해바다를 통해서 산동반도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서해바다 조기의 신은 임경업 장군이. 여기서 임경업 장군을 자기의 주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배에 꼽은 오방기를 다 빼서
들고 띠배를 앞에 세우고 장승 소대 대신 띠배를 가지고 이제 임경업 장군이 있는 당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다 보세요. 이장이 또 제일 앞에 서고 탁 하고 띠배 들고, 야, 이거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이런 장면을. 그 다음에 여기는 어촌이 좀 부자예요. 우리 환갑잔치 때 노래하는 여자들 있죠? 그런 아줌마들 이제 불러서 국왕인, 명함번에 국왕인들을 이제 불러서 탁 텐트 치고 이 안에서 또 춤추고 노는 거예요. 장군신, 부인신. 임경업 장군이에요. 부인신. 꼭 우리는 음양 오행이죠. 남녀 평등으로 항상 하잖아요. 남녀 평등으로 딱. 그래서 재관이 또 여기 딱 앉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기 잡는 놀이를 또 한 30분 연극을 해요. 고기 잡는 연극을. 그거 내가 동영상 촬영했어야 되는데. 신납니다. 온갖 사람들이 고기 잡는 연희를 벌립니다. 그래, 그 당산 위에서 이제 이 바다를 내다보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춤추고 노는 거예요. 밤새. 오후 4시에 올라가서 새벽 6시까지 놀아요. 이 텐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주광현이라고 지금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이에요. 이장하고 저하고 그때 찍은 사진. 5만 깃발을 탁 또 여기다 갖다 꽂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띠배를 띄워서 소원을 담아서 띄워 보내는 겁니다. 새벽에 쫙 바다로.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바다도 있고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이 문화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민자치의 정신은 이런 데서 찾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